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교재는 올해 이번 7, 8월 교재는 제본으로 했고요. 제본으로 했고 그거 관련 없이 오늘 지금 처음 받으신 자료가 약간 두꺼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간 계획서, 그다음에 강의 계획,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들 그리고 몇몇 사항들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늘 수업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반에 이번 강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번 새 강의가 시작할 때마다 제가 아주 양식적으로 반복해오고 있는 맞춤법 정리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6월 특시 전문계 특시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문제 풀이할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하면서 올해 시험 방향이라든지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감히 한번 읽어보고 지금까지 나왔었던 문제 경향성이랑 같이 연관지어 보면서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문제가 근데 약간 영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게 나온 문제라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받으신 교재 가지고 몇몇 문제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계획서 보시면 이제 앞에 게 다 잘리고 7, 8월부터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 6. 그 이전에 무엇을 했든 간에 다 잊으시고 그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다 잊으시고 지금부터는 7, 8, 9, 10, 11 이렇게 남아 있어요. 꽤 많이 남아 있죠. 약 5개월 정도. 이 중에서 실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4개월이 풀로 이제 그 정도는 이제 풀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고 한 달 정도는 물론 공부를 하시긴 하시지만 막 새로운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시계는 그죠? 한 넉 달 정도 남았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빡빡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7, 8월 반 같은 경우에는 핵심 문제 풀이반이다. 그래서 예상 문제 중심으로 해서 종합 문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전 문제와 유사한 형식으로 갖추어진 문제들을 여러 개 풀어보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들이라든지 핵심적인 사항들 정리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 첨삭이 총 4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첨삭 4번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2주에 한 번씩은 현장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여기서 시간 맞춰놓고 실제 문제와 같은 형식으로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걸 첨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모의고사가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상담이 2주에 한 번씩 따라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 10월반 같은 경우에는요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고 문제가 계속 나가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고 많이 씁니다. 이거는 지금 뭐 계획이긴 한데 첨삭은 총 8번 하기는 할 건데요. 그래서 매주 한다는 얘기예요. 매주 쓰고 풀이하고 매주 쓰고 풀이하고 그건 계속 이어지게 되긴 하는데 그렇긴 한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도대체 하루에 몇 개씩 쓸 것이냐 모의고사 문제를 몇 개나 풀 것인가는 지금 조금 생각 중이에요. 작년에는 저희가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일주일에 3개를 썼어요. 하루에 2개씩 쓰는 날이 있어요. 하루에 2개 쓰고 1개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들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고 하루에 1개씩 정도 그죠 쓰면 어떨까 뭐 그거는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나중에 선생님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 8월이나 9, 10월이나 어떻게 다르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9, 10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현장 모의고사 중심으로 쭉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1월은 9, 10월의 연장입니다. 연장이고 근데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고 그때 막 너무 많이 하면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수업해서 한 번 쓰고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에는 2시부터 저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특강을 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 끝나고 나서 1시 반에 수업 끝나고 나면 잠깐 쉬셨다가 뭐 좀 드시고 좀 급하긴 하지만 급하게 드시고 2시부터는 주제별 특강이 있으니까 뭐 그것도 많이들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하게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란다. 6월 문제 있죠. 6월 달에 나왔던 특시 문제를 한 번 더 풀이를 하게끔 예정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 강의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진도라든지 특별한 일정 체크를 해놓은 건데요. 별거 없죠. 오늘 개강하고요. 내일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 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개별 상담을 합니다. 보통 개별 상담은 수업 끝나고 나서 이어서 저 연구실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대기를 하시다가 순서에 따라서 쭉 내려오셔서 상담 받고 첨삭 받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거나 나는 상담이 너무 싫다, 얘기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러시면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드릴게요. 첨삭한 거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여기 보면 모의고사 일정도 같이 나와 있죠. 2주에 한 번씩 쭉쭉쭉. 그래서 총 4번 모의고사는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뭐 그렇게 색다른 건 없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학 공부 가이드라고 해서 이건 일반적인 가이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이요. 7, 8월. 이 시점에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까? 저희가 되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이대로 하면 괜찮나? 이대로 해도 안전할까? 이런 것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자꾸만 확인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그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알고 있다면 쓸 수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몰라서 못 쓰는 건 몰라서 못 쓰는 거니까 알면 돼요. 근데 내가 알면서도 못 쓰는 게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사항을 좀 파악해라. 내가 도대체 물어보면 뭐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두 번째 문제라고 할지라도 도대체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동기이론에 대해서 물어보면 동기이론에 대해서 동기이론은 이런 거예요. 동기란 학습자의 동기란 이거고, 그 다음에 그런 동기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되는 이론들로는 이러이러한 게 있고, 그런 이론들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야 라고 짚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론 자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굉장히 두렵죠. 짚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확인을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정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뭘 모르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1, 2, 3, 4, 5, 6까지는 사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쭉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타나게 되는 게 아는 것만 봐요. 편하거든요. 그다음에 아는 것만 보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나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잘 쓸 수 있어. 그래서 자꾸만 아는 것만 보게 되는데, 아는 거는 공부 더 안 해도 잘 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쭉 연습은 하되 모르는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발 이론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영역과 물어봤을 때 서술이 잘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부의 비중을 결정을 해라. 교육학 공부는 너무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일주일 7일이잖아요. 그럼 7일 다 공부하세요? 저 되게 궁금해요. 7일이면 7일을 공부하세요? 6일을 공부하세요? 5일을 공부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별 그다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별로 그런 계획 없이. 근데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일요일이든 그런 날 하루 정도는 최소 반나절 정도는 이렇게 좀 개인 시간을 위해서 쓰시죠. 그 정도만 쓰시죠. 그죠? 그 외에는 전부 다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수험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교육학 공부는 이틀 정도. 그죠? 이틀 정도.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전공도 하고 교육학도 하겠다. 근데 그 비중 자체를 봤을 때 교육학 비중과 그 전공 비중을 이렇게 두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건 괜찮긴 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뭘 좀 더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 배분을 한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는 교육학을 좀 더 열심히 하는 날로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날들은 전공 중심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간혹 공부하시다 보면 그죠, 또 교육학도 너무 좋다고 잘 없긴 한데 간혹 보다 보면 전공보다 교육학이 재밌다 이러면서 막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큼 무모한 짓도 없습니다. 그죠? 시험 비중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잘해봤자 다 맞아봤자 20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마시고 한 이틀 정도. 그래서 보통 저희가 월화 수업이 있으니까 월화 요
두 날을 교육학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는 날로 잡으시고 조금 더 하고 싶으시면 일요일 저녁 정도, 일요일 오후 한나절 정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반나절에서 한나절 한 2~3시간 정도만 따로 띄어서 조금 더 하시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논술, 서술 수준의 정확한 파악. 자, 이거는 내가 이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떠나서 알고 있는 이론을 얼마나 남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느냐, 쓰고 있느냐 부분입니다. 이 서술 부분은 내가 그러니까 정말 잘 안 써지는 경우는 스스로가 잘 알아요. 잘 안 써지니까. 시간 안에 완성을 하지 못하니까. 아는데 가끔은 어떤 경우도 있느냐. 그런 경우는 계속해서 쓰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고 쓰기는 쓰는데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못 쓰고, 그러니까 나는 알겠는데, 나는 내가 쓴 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읽혀보거나 이렇게 첨삭을 받아보면 이렇게 지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쓰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손질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고 좀 더 애를 쓰셔서 비중에 있어서도 쓰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어차피 전공에서도 저희가 서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 지어서 이 서술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첨삭을 할 거니까 첨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될 거예요. 잘 쓰고 있다. 제가 글은 잘 쓰시네요. 그 서술은 괜찮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경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문장을 많이 지적을 받는다든지 비문이라든지 아니면 서술 방식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글 쓰는 거는 저희가 이론을 그냥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랑 달리 약간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많이 좀 써야 하는 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7, 8월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9, 10월부터는 그건 그렇게 많이 못 고칩니다. 그때 이제 쓰기에 들어가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정말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글쓰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고치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개별 참석할 때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따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같이 공부하는 다른 그 동료들이 있잖아요. 뭐 스터디 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친구끼리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서로 돌려서 바꿔서 읽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니까 그죠? 그 가급적이면 다른 전공끼리 돌려 읽으세요. 같은 전공 안에서 돌려 읽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다른 전공끼리 경쟁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그죠? 서로 같이 경쟁할 일이 없는 사람들끼리 바꿔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공끼리 섞어서 교육학 스터디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 전공 공부는 어쩔 수 없이 경쟁자들끼리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섞어서 하세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론 정리 부분, 정리 노트, 암기 노트, 핵심 교재의 확보. 자, 지금부터는 주로 내가 보는 교재나 주로 내가 공부를 하는 매개체 자체를 하나는 정하셔야 돼요. 그게 정리 노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만든 정리 노트가 될 수도 있고 암기 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결정한 교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정리 노트나 암기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 건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할 때 정리 노트 잘 안 만들었어요. 시험 공부할 때 전 정리 노트를 안 만들고 그 주로 보는 교재를 정해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에 추가할 게 있으면 거기에 추가를 하고 내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품을 들이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공부를 해도 거기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되면 뭐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정하긴 하되 반드시 지금부터는 이 책 저 책 다 끌어다가 보는 게 아니라 주로 보는 책을 하나 정하시고 그걸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핵심 교재를 확보하시고 정리 노트, 암기 노트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래서 또 마음이 급해서 그죠? 지금까지 정리 노트 하나도 안 만들고 암기 노트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만들겠다.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 노트, 암기 노트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는 1, 2, 3, 4 시간 있을 때 그때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거기에 추가를 하고 보충을 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 그걸 새로 만들면 공부를 못 합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공부한 것 같죠? 근데 기억 못 해요. 암기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모하게 새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어떻게 잘 쓸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다음에 이론의 정리와 암기의 목표를 지금은 70% 정도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왜 70%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부하다 보면 지금 아마 70% 이상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론 정리가 충분히 돼서 80%, 90%에 가깝게 막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는. 그죠? 마치 막 머릿속에 교재가 들어있는 것처럼 물어보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시험 칠 때까지 그래요.
그건 저희가 12월 시험을 보게 되면 아마 막 10월 말이 됐는데도 물어보면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막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시고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저희가 계속해서 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목표는 70%로 잡고 대략 뭔지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키워드가 3분의 2 정도 확실히 기억이 난다. 괜찮아요. 그 정도로 목표를 해서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10개를 외워야 되는데 10개 중에 7개밖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3개 기억 안 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7개나 기억을 하고 있구나. 훌륭하네. 지금부터 조금 더 해서 나머지를 기억하면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해하지 마시고 70%를 목표로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 쓰기. 자, 일주일에 완결된 논술 하나, 개요 쓰기 하나. 그러니까 요 정도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간혹 또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일주일에 논술을 막 2개씩 쓰겠다. 매일매일 하나씩 쓸게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거 뭐 교육학만 공부하실 거면 멀리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과하게 쓰실 필요도 없어요. 과하게 쓰실 필요도 없고 좀 잘 쓰시면 일주일에 하나도 사실 필요 없고 2주일에 하나 정도씩만 꾸준히 나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에 하나?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주일에 논술 1개 또는 개요 1개 정도도 가능하다. 이번 주는 논술을 하나 써야지. 다음 주는 개요를 1개 써야지. 근데 개요라고 해서 대충 막 대충 진짜 뼈대만 있는 개요를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핵심 키워드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쓰게끔 하는 그 풀로 쓰는 개요를 일주일에 하나씩 꾸준히 쓰시면 됩니다. 쓰기 하나, 개요 하나. 이 정도. 이거는 또 역시 상담할 때 물어보시면 선생님은 개요도 쓰셔야 되겠네요. 선생님은 뭐 논술 하나씩 2주일에 하나씩만 쓰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쭉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부터는 서론과 결론을 쓰는 나만의 스타일을 서서히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쓰셔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논술 쓸 때 보면 서론이나 결론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특히 서론 쓸 때는 저희가 의욕이 넘치는 단계잖아요. 게다가 서론을 쓰는데 또 문제가 내가 쓸 법한 문제가 나왔다. 알 법한 문제가 나왔으면 너무 잘 쓰고 싶어요. 너무 잘 쓰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서론을 좀 더 멋지게 써서 채점자들의 마음을 내가 확 사로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되게 잘 쓰시려고 애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총 60분 시간 중에 개요 쓰는데 서론을 쓰는데 20분 이상을 막 소요를 해서 멋진 개요. 그러나 쓰고 나서 본론 쓰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결론 못 쓰고 그죠? 결론 한 줄 쓰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서론이라 결론을 쓰는 게 되게 번거롭고 시간이 좀 드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내는 답안은 단 하나거든요. 10개를 내서 채점을 받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논술문을 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100개 논술을 연습을 할 때 똑같은 형식으로 서론과 결론을 연습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쓸 때마다 서로 이번에는 이렇게 써보고 결론 이번에는 이렇게 써봐야지. 계속해서 스타일을 바꾸고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걸 선택해서 써야지 이러지 마세요. 이러실 필요가 없고 내가 편안하게 제일 잘 쓸 수 있는 하나의 양식을 개발을 해서 그대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바람직한 건 아닌데 글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원래 이렇게 양식화해서 쓰고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저희는 또 시험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잘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면담 할 때요, 개별 첨삭할 때요, 글 자체에 대해서도 첨삭을 하긴 하는데 그때까지 진행 중인 그러니까 약 2주 정도, 2주에 한 번씩을 보게 되니까 2주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그죠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체크를 했으면 좋기 때문에 쌤들이 물어볼 거를 뭐 하나씩 준비를 해 오신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져와서 같이 좀 얘기를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첨삭도 하고 점검도 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해요. 네, 그렇게 교육학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과 서술, 논술, 서술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고 보셔야 하는지 간단히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쌤들은 이미 너무나 다 잘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근데 확실히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생님들이 작년이 처음이었잖아요. 논술 처음이라서 그때 선생님들이 막 쓰셨던 글이랑 지금 쓰고 계시는 글을 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요. 똑같이 준비는 처음일 텐데 대부분 처음인 경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올해 확실히 맞춤법 문제 가지고 지적을 좀 덜 받으세요. 덜 받으시기 때문에 나도 절대 틀려선 안 되는 거죠. 남들도 안 틀리기 때문에 나는 절대 틀려선 안 돼요. 남들이 틀리는 거 뭐 같이 틀리면 뭐 같이 점수가 깎이는 거니까 좀 덜 그렇지만 남들이 다 맞히는 걸 내가 틀리면 나만 깎이는 거니까 맞춤법 부분에서는 절대 감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이 총 20점인데 그중에서 내용에 관한 배점이 15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부분에 5점이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5점 중에 글의 형식적인 측면이라든지 논리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맞춤법 및 문장 서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5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춤법을 아무리 엉망으로 해도 정말 다 틀려도 5점 이상은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5점. 그까지 5점. 그래서 나머지를 다 맞춰서 15점을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은 없으시겠죠. 없으시죠. 결국 저희가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1, 2점 사이에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절대 깎이시면 안 돼요. 맞춤법 부분에서는. 자, 맞춤법에서 총 뭐 100여 가지의 맞춤법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100여 가지의 사항들은 선생님이 평소에 좀 더 그 품위 있는 고급스러운 언어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들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논술을 쓸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몇몇 가지 사항들을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저희 교재 5페이지, 그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띄어쓰기의 원리라고 나와 있죠. 띄어쓰기. 근데 저희는 참 다행스럽게도 원고지가 아니라 그 유선지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노트와 같은 유선지에다가 답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적당히 띄어쓰시면 돼요. 그래도 너무 붙여 쓰시거나 아니면 너무 가당치도 않게 글을 띄어쓰시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의도치 않은 감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단어별로 띄어쓴다라고 하는 거, 조사는 붙여 쓰긴 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모든 단어들은 띄어쓴다라는 그 생각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실제라고 해서 1번에 보시면 되어와 돼.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건 사실 저희가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교육학 논술 쓸 때 보면 제가 되어랑 돼를 지적하는 부분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논술문은 형식을 갖춘 글로 쓴 서술문이에요. 저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너무 편하게 글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서 말하듯이 어디에서 저희가 또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글을 쓸 일들이 많으시죠. SNS라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글을 쓰실 때는 별로 형식을 갖춰서 쓰지 않으셔도 되죠. 근데 그런 글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논술문에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쓰기 방식이에요. 근데 문어체로 글을 쓰다 보면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돼지의 돼자 있잖아요. 이 글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고 가급적이면 줄여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풀어 쓰는 게 문어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다 되어와 같은 형식으로 쓰시면 크게 문제될 것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가에 보시면 되어, 되어서,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줄여서 저희가 돼, 돼서, 됐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논술문 쓰실 때 생각해 보시면 됐다. 그렇게 하게끔 됐다 이렇게 씁니까? 안 쓰거든요. 되었다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줄여 쓰지 않게끔 줄임말은 가급적 쓰지 않게끔 조심하시면 됩니다. 가끔 근데 급하게 쓰시다 보면 평소에 쓰시던 줄임말이 가끔씩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니은의 안과 니은 히읗의 안 이거는 뭐 잘 안 틀리시죠? 왜냐하면 그 니은의 안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논술문에서는, 문어체에서는. 그죠? 안 해야 된다라고 쓰시겠어요? 아니죠.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쓰시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니은의 안으로서 부정을 표시하게 되는 그 부사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 쓰는 게 맞다.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 히읗에 아니하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주로 쓰시게끔 주의하시면 이 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서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던과 든 나와 있어요. 이건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워낙 많이 쓰고 또 워낙 많이 틀리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나오면 대부분 틀린다고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던과 든, 여기 보면 던은 과거의 뜻이다, 드는 선택의 뜻이다. 자, 가에 보시면 어제 집에 왔던 사람이 민주 신랑감이래. 집에 왔던 사람, 과거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날 저녁 누가 왔던지 생각이 납니까?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었다. 자, 그래서 그 한국말에서 어라고 하는 그 모음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에 어가 붙어서 던이라는 의미가 그 표현이 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서술입니다. 반면 든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무엇을 하든 말든 배든 사과든 마음대로 먹어라.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든을 써야 하는 장소에 던을 쓰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가만히 논술문을 쓰다 보면 이 든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든을 쓰게 되는 표현은 그것 자체로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문어적이지 않고 구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선택의 든은 쓰지 않게끔 주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던을 써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쭉쭉 넘깁니다. (8페이지에) 넘겨보시면 16번에 맞추다, 맞히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평가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표현이 맞히다예요. 맞히다. 원래는 발음상은 맞히다라고 하는 게 마치다라고 발음을 해야죠. 그래서 이 마치다라고 하는 게 말 자체가 발음 자체가 너무 비슷해서 저희가 잘못 쓸 수가 있는데 이 맞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정답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그걸 제대로 답을 했다. 그럼 맞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저희가 평가 부분에서 정답을 맞히다 이런 표현 쓸 수가 있겠죠. 정답을 맞힌다. 특히 뭐 저희가 지금 그 성취평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평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쌤들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은 맞추다가 아니라 맞히다입니다. 보시면 우승팀을 맞히다, 정답을 맞히다, 관역을 맞히다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답을 알아 맞히다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맞추다는 저희가 교육학 논술에서 별로 또 이렇게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평가 부분에서 정답을 맞힌다, 맞히지 못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맞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헷갈리지 않고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28번과 27번 로서로서 이거는요, 이제 나와서 정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정말 가급적이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은.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워낙 헷갈리고 알고 있어도 헷갈리고요. 알고 있어도 헷갈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가자들이 순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맞게 썼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감점을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되게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로서나 로서를 쓰고 싶으면 가급적이면 다른 표현을 쓰세요. 이거 안 써도 한국말은 쓸 거 엄청 많아요. 그죠? 특히 여기 28번 먼저 보겠습니다. 28번을 먼저 보고 27번을 보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로서와 로서 저희가 이거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로서는 자격이에요. 자격. 교사로서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연구에 더 몰두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교사로서라는 그 자격의 의미의 로서를 쓰는 게 맞겠죠. 교육자로서 일생을 보내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나라고 하는 자격. 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 교사로서 그런 말을 하다니 무슨 말을 했을까요? 친구로서 충고한다. 모든 싸움은 너로서 시작되었다. 너로 인해서. 보세요. 이 너로서라는 말도 보면 약간 애매해지잖아요. 뒤로 가면서부터 애매해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로서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보통 사람이 옵니다. 로서 앞에는. 도구가
혹은 무생물이나 이런 그 불확실한 표현 같은 거 그런 그 대상들이 로서 앞에는 거의 오지 않고요. 항상 자격이라든지 사람을 의미하는 말들이 주로 로서 앞에 오게 됩니다. 근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여기서 로서를 쓰는 이유 자체가 앞에 있는 자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쓰시면 로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서는요. 뒤에 서를 빼면 말이 되지 않아요. 로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교육자로 일생을 보내다. 말이 되기는 하죠. 되긴 하지만 의미 자체가 좀 다른 의미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하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앞에 자격이다. 자격. 그다음에 두 번째,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예요. 도구. 여기 보면 도끼로서 나무를 찍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도끼를 활용해서.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보시면 도끼로서 나무를 찍다라는 표현 대신에 도끼를 활용해서 나무를 찍었다. 도끼를 사용해서 나무를 찍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제발 이렇게 쓰세요. 그죠? 제발 이렇게 쓰세요. 로서 막 그죠? 나의 이 맞춤법 지식을 과시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로서와 로서를 확실히 구분해서 쓸 수 있어. 그걸 나타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로서와 로서를 같이 쓰고 그럼 읽는 사람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그죠? 그 불필요한 감점을 하게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칼로써 과일을 깎다, 눈물로써 호소한다. 주로 이 로서에서 써는 생략되어서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히 구분하시겠죠? 로서는 자격, 로서는 도구, 수단입니다. 교사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로서를 붙이게 되면 교사를 가지고 뭔가를 한 거예요. 다르죠, 의미 자체가. 그런 맥락에서 위에 27번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문장을 쓰다 보면 가끔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함으로써와 함으로. 그래서 함으로써 같은 경우에 써가 붙어 있으면 구분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함으로만 나와 있고 함으로만 나와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함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쓸 때 함으로라고 써야 할까 함으로라고 써야 될까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왠지 풀었으면 틀린 말인 것 같고 앞에 붙였어야 될 거 막 그 받침 자체가 살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여기 보면 먼저 나와 있는 함으로써는 뒤에 써가 붙어 있는 부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뭡니까? 수단이나 도구나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함으로라고 해서 받침이 살아있으면 보시면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무슨 뜻입니까? 공부를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죠. 그죠? 방법입니다. 도구. 반면 받침이 뒤로 이어지게 되는 함으로를 보시면 그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부지런함을 도구로 해서 잘 산다? 그게 아니죠. 앞에 나와 있는 부지런함으로는 이유죠. 이유.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 시험에 꼭 합격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나 까닭을 얘기를 할 때는 받침을 풀어 쓰게 되고 그게 아니라 도구나 방법을 이야기를 할 때는 받침을 살려서 쓴다. 역시 좀 헷갈리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 이걸 쓰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돌려서 쓰세요. 왜? 공부 여기 보시면 뭐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이거 다른 말로 써도 되죠. 공부해서 그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훨씬 더 쉬운 표현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훨씬 더 일상적으로 쓰는 편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표현들을 쓰고 싶으면 다른 말은 없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그래서 그 평가 부분에서 문제 냈을 때 그 정답을 맞히다라는 표현을 써야만 하는 문제를 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맞히다와 맞추다에서 혼란을 일으켜서 많이 틀리셨는데 감점이 되셨는데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논술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맞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글을 쓰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썼을 때 그거 가지고 감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썼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맞춤법적으로 확신이 없는 표현이라든지 문장이 나오게 되면 굳이 그걸 쓰지 마세요. 굳이 그걸 쓰지 마시고 편안한 표현으로 돌려서 쓰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가 분량의 제한이 없잖아요. 분량의 제한이 없고 실제로 이렇게 막 그 쓸 칸이 모자라서 답을 다 못 썼다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글을 풀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참석해보면 로서로서 되게 좋아하세요. 맨날 쓰고 계속 틀려.
안 고쳐져요. 끝까지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와 있는 학술 서적들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쓰는 교재 봐도 틀린 거 엄청 많아요. 로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다고 해서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쭉쭉.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별로 볼 게 없어요. 뭐 설거지라든지 오뚜기라든지 이런 거 쓸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논술문에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기느냐. 계속 넘깁니다. 오, 한참 넘겨. 계속 넘겨. 저희 뭐 바람 이런 거 쓸 일 없으시죠? 논술문에서. 자, 16페이지로 넘깁니다. 16페이지 넘겨보시면 결제, 개발 나와 있는데요. 결제 부분은 저희가 쓸 일이 없어요. 논술문에서는 쓸 일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많이 쓰죠. 실수하지 말고 쓰시고요. 개발과 개발 같은 경우에 발음상 구분이 안 되는데요. 발음 구분해서 하실 수 있어요. 개발 똑같죠. 기억이라는 발음 자체가 그 유사음이라서 실제로 애랑 개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발음상은 어렵긴 한데 저희가 보통 아이의 개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교육학에서 뭐 지능 개발이라든지 창의력 개발이라든지 뭐 정신력 개발, 전인적 발달 개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여의의 개발을 쓰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의 개발, 개척하여 발전시킨다. 경제 개발, 광산 개발, 신제품 개발, 지능이나 정신 따위를 깨우쳐 열어준다. 자, 이 아이의 개발 안에 여의의 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 관계입니다. 더 큽니다. 자, 그 말은 여의의 개발을 쓰는 게 알쏭달쏭하다. 그러면 아이의 개발을 쓰면 최소 틀리지는 않습니다. 애매하면 아이의 개발을 쓰는 게 맞습니다. 반면 확실히 이 영역 자체가 지능이나 정신을 깨우쳐 열어준다라는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면 아이를 쓰는 것보다 여의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교육 신비 쪽에 쓰여진 책들을 보면 아이와 여의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씁니다. 교육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 되게 좋아해요. 여의라는 표현을 써야만 해요. 그래서 가끔은 아이라고 쓴 개발을 보면 틀렸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리진 않죠. 틀리진 않는데 정확한 지칭을 하기 위해서는 여의를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도 전부 다 막 여의 쓰시고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안전한 건 아이고 지능이나 창의력 등과 같이 인간의 내적인 능력을 발전시킨다, 열어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게 되면 여의의 개발을 쓰는 게 딱 맞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93번에 저희가 이거 많이 쓰죠. 이제 본문 쓰실 때 여러 가지 항목을 하나 둘 나열해서 쓰실 때 제발 앞에 항목이 구분되는 표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글을 원래 잘 쓰는 글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게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게 좋은 글이에요. 좋은 글이긴 한데 저희가 쓰는 논술문은요. 되게 그런 명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글을 써야 하긴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정확하게 읽히는 글을 써야 돼요. 논술 채점자들이 선생님들의 글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은 촉박하고 빨리 이걸 채점을 해서 넘겨야 되는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채점 그 답안지를 계속해서 읽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글을 쓰는 게 그 무엇보다 큰 미덕입니다. 그래서 진짜 막 학자들처럼 막 복잡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막 잘 짜 넣어서 안에서 심어 놓게 되면 글을 읽는데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편의상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든지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와 같이 티가 나는 표현들을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글이 유치해진다고 싫어하시는데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셋째, 넷째 이런 거 쓰실 때 이게 셋째인가 넷째인가 고민을 하시죠. 갑자기 원래 고민을 안 했는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죠. 그래서 받침을 붙여서 쓰십니다. 넷째, 셋째, 넷째. 근데 보통 저희가 셋째, 넷째까지만 쓰죠. 다섯째, 여섯째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아마 거의 여기까지 쓰실 거예요. 넷째는 잘 안 쓰시니까 이것만 실수하지 않게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03페이지에 외래어 표기의 실제라고 해서 외래어 표기법도 나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외래어는 별로 쓸 일이 없고 교육학 논술에서 외래어를 쓰기는 씁니다만 그 학자의 이름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쓸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그 글에 나와 있는 표현을 가급적 따라서 쓰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가. 뭐 굳이 뭐 그죠. 크게 그 외래어들 중에서 교육학 파트에서 뭐 활용이 될 법한 외래어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리더십과 콘텐츠 정도예요. 리더십은 저희가 그 장학이란다. 행정 공부하실 때 지도성 하면 리더십 이론으로 공부를 하시기도 하죠.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리더쉽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쉽이 아니라 십입니다. 그 SHIP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로 쉽이라고 표현하지 않게끔 주의하시면 되고요. 근데 되게 글로 써놓으면 어색해요. 리더십? 이게 뭐야? 이러면서 되게 어색한데 그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그 공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안 나오겠지만 교육 컨텐츠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코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컨텐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컨텐츠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아마 대부분 다 컨텐츠라고 쓰실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죠. 콘텐츠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죠. 그런 표현들 안 와닿는데 그런 거만 주의하시고 하시면 뭐 외래어 표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여기 리더십이 사례로 나와 있죠. 영어에서의 그 어말의 쉬는 쉬가 아니라 십이다. 프렌드쉽이 아니라 십이고 다 이렇게 쓰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간단히 그 볼 수 있는 그것들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끝났다고 막 이렇게 넘기고 계셨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만 더 정리를 하는데 교육학 논술 쓰기의 기본, 개요짜기, 시간 배분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육학 논술이 60분이에요. 60분이 긴 시간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 실제로 분량 제한이 없는 그 열려있는 글을 쓰기에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써야 하는 개수가 좀 많아요. 최소 4개에서 5개는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20점 중에서 5점을 빼고 15점이잖아요. 총 그 15점이다 보니까 이게 15가 딱 떨어질 수 있는 점수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배점 자체가 딱딱딱 끊기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짝수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개를 묻는다든지 4개를 묻는다든지 6개를 묻는 가능성보다는 3개나 5개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3개를 물어보려고 봤더니 영역이 3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5개는 우리가 구겨 넣자. 그래서 지금 가능성으로 보면 3점씩 배점이 되는 5개 항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5개를 써보면 실제로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촉박한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빡빡해요. 그래서 이 시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 아는데 현장에 가서 썼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6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거는 지금 저희가 쓰시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60분의 시간을 60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50분에서 55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저희 그 수업에서는 항상 50분으로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실제 60분짜리 시험을 볼 때 그렇게 쫓기지 않고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분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50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개요도 짜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개요 짜기 시간은 이 개요 짜기 안에는 문제 분석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분석과 개요 짜기에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실 수 있습니다. 20분은 정말 맥시멈 20분 정도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가끔 25분까지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문장으로 쓰시는 경우. 거의 문장으로 쓰시는 경우에 25분에서 30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통은 20분 정도까지를 많이 얘기를 해요. 10분은 사실 너무 좀 짧습니다. 짧고 쓰기가 이제 30분에서 40분 정도.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고 5분. 그건 맥시멈이에요. 퇴고는 맥시멈 5분이고 한 2분에서부터 한 5분 정도까지. 근데 어쨌든 퇴고는 하셔야 돼요.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써서 내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써서 내기만 하면 분명히 실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한 번 읽어보는 시간을 한 2분에서 5분 정도로 잡으시면 충분해요. 이렇게 잡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어떤 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요 짜기를 짧게 하시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개요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이 급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문제를 막 읽고 줄 쳐놓고 키워드만 쓰고 개요 짜기 끝 해서 바로 글쓰기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딱 맞아떨어지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분 정도는 충분히 개요를 짜셔야 됩니다. 개요를 짜는 스타일 자체가 그 단어 수준에서 짜는 경우가 있고 문장 수준에서 짜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 수준에서 개요를 짜시는 분들은 실제로 쓰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개요를 다 짜고 나면 그 개요를 옮겨 적기만 하면 그 전체 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쓰기를 한 20분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다 개요에다가 배정을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문장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 단어로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 쓰시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쓰시면 되죠. 근데 개요 짜기를 할 때 문장으로 쓰시든 그 단어로 쓰시든 반드시 지켜야 하실 게 제발 구조를 짜서 쓰세요. 그런데 개요 짜기 하실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문제에다가 그냥 문제 나오면 밑줄 긋고 그 밑에 막 써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저희가 밑에 보면 그 써야 하는 항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옆에다가 기억나는 거 그냥 막 옆에 나열하는 거예요. 쭉 해놓고 그다음에 빈칸 있으면 막 써놓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연습지를 한 장 줄 거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는 연습지를 한 장 주는데 거기에다가 막 쓰는 거 생각나는 대로 쓰고 또 좀 옆에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나는 개요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단어 여기 단어 그다음에 여기 빈칸 있으면 단어 그죠? 이렇게 써놓고 개요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라고 개요 짜는 시간을 20분씩 주는 건 말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구조를 짜서 서론, 본론, 결론, 서본, 결은 반드시 형식을 갖추어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지, 뭐 사건들 얘기를 해주고 배경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정리를 할 때 무엇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발 구조를 짜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론 같은 경우에도 3개에서 5개 정도의 단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놓고 이 안에서 먼저 뭘 제시를 할 거냐. 그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제발 생각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핵심 키워드 쓰고 이걸 설명하기 위한 키워드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짜야 나중에 글이 큰 어려움이 없이 구조적으로 쫙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막 생각내로 쓰게 되면 그 개요를 짜는데 제가 그러니까 사실 개요 짜기 같은 경우에 하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다들 싫어하고 나 그냥 바로 글 쓰고 싶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되게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개요를 짜서 개요 단계에서 수정을 해야지 그걸 제대로 따지 않고 쓰게 되면 글을 쓰고 나서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지우고 그 밑에 새로 쓰거나 쓸 칸이 없어서 옆에 쓰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개요를 그렇게 구조적으로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요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쓰시게 되면 실제 논술을 한 편을 쓰는 것만큼이나 개요를 쓰는 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속 연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론이랑 결론 쓰는 기법은 되게 간단해요. 서론은 목적 자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 가장 큰 목적이. 내가 이 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왜 그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에 물어보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물어보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쓰면 문제 제기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있는 그대로 쓰면 그러니까 그대로 문장을 따와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걸 그냥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조사를 조금씩 바꿔서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기 때문에 그 문제 나와 있는 그 키워드들을 활용을 해서 쓰면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것만 쓰셔도 되는데 조금 더 잘 쓰고 싶으면 이 문제를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타당하게 제시를 해주면 돼. 이게 배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상담이다. 그다음에 뭐 심리다. 그러면 자, 이 글에서는 상담과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면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이유. 최근에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사의 몫이다. 그럼 그게 배경인 거예요. 막 복잡하게 그죠? 막 우리 사회 현재 뭐 도덕이 뭐 땅에 떨어지고 뭐 인류의 미래가 좀 그런 거 막 쓰잖아요. 그렇게 쓸 필요가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 서론에서 그러니까 개요를 잘 짜셔야 되겠죠. 바로 글을 쓰려 그러면 배경이랑 막 따로 놀아요.
배경은 되게 큰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물어보는 문제는 다른 문제고,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체크를 하고 이게 왜 필요할까? 이걸 지금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길게도 쓰지 마시고 한 문장, 두 문장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론 막 쓰시다 보면 한 페이지, 막 반 페이지 가깝게 막 써놓고 뭐 다 얘기해놓고 하는데 그럼 본론에 쓸 것도 없어요.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 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제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본론에서는 답을 해요. 그다음에 결론은 원래 요약이랑 재언을 하는 게 목적인데요. 있는 글 자체의 목적인데 요약을 하기가 사실 좀 분량이 부족해요. 저희가 시간도 부족하고 앞에서 간단하게 논의를 했는데 이 간단하게 논의를 한 걸 다시 줄여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쓸 게 없으면 요약을 하셔도 되는데 요약보다는 재언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언은 위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자, 보듯이 이처럼 이런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고 나면 그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교사. 그죠? 교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교사와 사회의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결론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본론에서 논의를 했어야 하는 사항들을 결론에서 얘기하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주제가 있을 때 A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 두 가지를 물어봤으면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본론에다 쓰고 방안을 결론에다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해결책을 뭐 결론에서 제시를 한다든지 비판 부분을 결론에다 제시를 한다든지 그거는 그 결론에서는 중요 내용들을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기를 했었던 중요 사항들은 본론에서 다 다루어야 하는 거고요. 그 사항들은 절대 결론에서 따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그냥 제언만 하세요. 그러니까 요 형식만 갖춰서 쓰셔도 일단 논리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형식 제대로 갖추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내일 써보시면 내일 문제는 다 내놓긴 했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웃으면서 쓰실 수 있을 만한 주제로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논술의 기본적인 사항들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뭐 이번 강의의 방향들 이런 거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